엄마, 지금 안 가시면 우리 둘 다 죽어요, 여거. 나는 어머니의 입을 막았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우리는 숨을 죽였다. 보이부들이 지나가는 소리였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일까? 60평생 이 땅에서 살아온 어머니를 데리고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으려 하다니. 그런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었다. 사실 나는 평범한 딸이었다. 함경북도 무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김순이. 어릴 적엔 소학교 교사가 꿈이었고 20살 때는 평양에 가보는 게 소원이었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우리 가족의 삶은 달라졌다. 아니, 북한 전체가 달라졌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순이야, 오늘 장마당에 나가봐라. 중국에서 넘어온 쌀이 좀 있다던데. 어머니는 아침부터 나를 깨웠다. 2017년 가을, 배급은 이미 끊긴 지 오래였고 우리는 장마당에서 작은 장사를 하며 겨우 입에 풀칠을 했다. 엄마는 오늘 안 나가세요? 내가 무릎이 아파서 말이다. 내가 다녀와라. 어머니의 무릎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약을 구할 돈도 병원에 갈 여유도 없었다. 그저 참고 견디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장마당에 나가니 사람들의 얼굴이 어제보다 더 어두워 보였다. 순이 언니.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다. 돌아보니 같은 동네에 사는 영숙이었다. 영숙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영숙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내 귀에 입을 바짝 대고 속삭였다. 언니, 어제 박씨 아저씨네 집에 보이부 사람들이 왔대요. 중국에서 드라마 USB 본 게 걸렸나 봐요. 등골이 서늘해졌다. 박씨 아저씨는 우리 어머니와 친한 분이었다. 그런데 USB를 봤다는 이유로 잡혀갔다니. 그래서 어떻게 됐대? 아직 소식이 없어요. 근데 언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요즘 단속이 진짜 심해졌대요. 조심하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전했다. 엄마, 박씨 아저씨가.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세상에, 그 양반이 착한 사람인데. 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엄마도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단속이 심하대요. 나야 뭐 볼 것도 없는데 무슨. 근데 순이야, 너는 정말 조심해라. 내가 중국 사람들이랑 장사하는 거 들키면 큰일 난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사실 나는 몇 년 전부터 중국 브로커와 연결되어 있었다. 중국에서 물건을 받아와 장마당에서 파는 일을 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다. 그 일은 한 달 뒤에 터졌다. 김순이, 나와. 새벽 4시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벌떡 일어났다. 보이부였다. 엄마 일어나세요. 나는 황급히 어머니를 깨웠다. 어머니도 놀란 얼굴로 일어나셨다. 누가 그래? 보이부예요. 문을 열자 3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김순이 동무 따라와야겠소.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조사받으면 알게 될 거요. 그들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아니,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나달라고요. 어머니가 내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지만 보이부원들은 거칠게 어머니를 밀쳤다. 노인네가 가만히 있지 못해. 같이 끌고 갈까? 엄마, 괜찮아요. 곧 돌아올게요. 나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보이부에 끌려간 나는 사흘 동안 조사를 받았다. 내가 중국 놈들하고 거래한 거 다 안다. 불법 물품을 유통시킨 죄, 외화벌이 방해죄. 인정하겠나? 저는 그냥 생계를 위해. 생계? 당과 수령님을 배신하고 자본주의 물건을 팔아먹은 게 생계였어? 매일 신문과 구타가 이어졌다. 밥은 하루에 한 끼, 옥수수죽 한 그릇뿐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 담당자가 말했다. 김순이, 내가 협조하면 살 길이 있다. 내 브로커가 누군지만 대라. 그럼 너는 가벼운 처벌로 끝낼 수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브로커를 밀고 하면 그 사람도, 그 사람과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도 위험해진다. 나 혼자 견디면 되는 일이었다. 말 안 할 거야? 좋아. 교화소에서 10년 생각해봐라. 10년. 교화소 10년이면 내가 살아나올 수 있을까? 어머니는 어떻게 되실까? 그때 기적처럼
뇌물을 쓴 누군가 덕분에 나는 풀려날 수 있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어머니가 평생 모아둔 돈을 모두 쓰셨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어머니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괜찮다, 괜찮아.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어머니는 내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흘리셨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감시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언제든 다시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엄마, 우리 여기서 나가요. 뭐? 탈북이요.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순이야, 너 정신 나갔니?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냐? 엄마, 여기 남아있으면 우리 둘 다 못 살아요. 저 다시 끌려가면 이번엔 진짜 교화소 가요. 엄마도 연좌제로 끌려가실 거고요.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고 우리 땅인데. 엄마, 이게 나라예요? 국민을 굶기고 억울한 사람을 잡아가고 돈으로 죄를 사는 게 나라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 저 중국에 아는 사람 있어요. 브로커 통해서 연락할 수 있어요. 우리 나가요. 남한으로 가요. 남조선? 그건 더 안 된다. 거긴 미제의 식민지라고. 엄마,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영숙이 오빠 작년에 남한 갔는데 거기서 잘 살고 있대요. 돈도 보내온대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엄마 무릎도 치료받아야 하잖아요. 여기선 약도 못 구하시잖아요. 순이야. 엄마, 제발이에요. 저 혼자는 못 가요. 엄마랑 같이 가야 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아버지 산소는 어떻게 하니? 아버지도 우리가 살기를 바라실 거예요. 긴 침묵 끝에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가자. 같이 가자꾸나.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먼저 브로커와 연락을 취했다. 중국에 있는 조선족 브로커였는데 1년 전 장사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었다. 2명이요? 그것도 노인 1명이요? 전화기 너머로 브로커의 난색띤 목소리가 들렸다. 네, 우리 어머니세요. 60이신데 건강하세요. 문제는 강을 건너야 한다는 거예요. 두만강이 얼어붙긴 했는데 노인분이 체력이 되실까요? 네요. 우리 엄마 강하세요. 비용은 1인당 3,000위안이에요. 둘이면 6,000위안. 6,000위안.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였다.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겠어요. 마련할게요. 나는 그동안 모아둔 돈과 집에 있던 귀중품을 모두 팔았다. 어머니의 금반지, 아버지의 시계, 집안의 가전제품까지. 엄마, 이거 팔아야 해요. 어머니께 결혼 반지를 내밀었을 때 어머니는 한참을 그 반지를 쳐다보셨다. 이건 내 아버지가 처음으로 준 거란다. 알아요. 근데 이거라도 팔아야 돈이 돼요. 어머니는 천천히 반지를 빼셨다. 그래, 팔아라. 이제 필요 없는 거다. 한 달 만에 겨우 돈을 마련했다. 그리고 출발일이 정해졌다. 2018년 1월 15일. 두만강이 꽁꽁 얼어붙는 한겨울이었다. 엄마, 오늘 밤이에요. 출발 당일 아침, 나는 평소처럼 장마당에 나갔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다. 영수가. 장마당에서 영숙이를 만났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영수가, 너 건강해라. 언니, 갑자기 왜 이래요? 그냥.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자. 영숙이는 이상하다는 듯 나를 쳐다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마지막 점심을 먹었다. 엄마, 많이 드세요. 오늘 밤부터는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 너도 많이 먹어라.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밤 10시 브로커가 보낸 안내인이 집 앞에 나타났다. 짐은 최소한으로만 가져오세요. 옷 2벌, 물, 약간의 먹을 것. 그게 전부예요. 나는 작은 배낭에 옷과 물, 그리고 아버지 사진 한 장을 넣었다. 엄마, 준비되셨어요? 응.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셨다. 60년을 산 이 집. 아버지와의 추억이 서린 이 집. 여보, 미안해요. 먼저 가요. 어머니는 작게 중얼거리시고는 문을 닫았다.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다.
안내인은 불빛 하나 없이 산길을 걸었다. 우리도 뒤를 따랐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 걱정 마라. 2시간을 걸었을까? 안내인이 멈춰섰다. 여기서부터는 소리 내면 안 돼요. 국경 초소가 가깝거든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1시간을 걸었다. 그리고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다. 저게 강이에요. 얼어붙어 있지만 조심해야 해요. 중간에 얼음이 얇은 곳도 있거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엄마, 제 손 꼭 잡으세요. 그래. 우리는 강 위로 발을 내디뎠다. 꽁꽁 얼어붙은 두만강. 그 위를 걷는 것은 마치 죽음의 줄타기 같았다. 삐걱. 발밑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움직이지 마세요. 안내인이 속삭였다. 우리는 숨을 죽였다. 삐걱. 삐걱. 얼음이 계속 갈라지는 소리를 냈지만 다행히 깨지진 않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세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그때였다. 저기 누구냐?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북한 경비병이었다. 뛰어요. 빨리. 안내인이 소리쳤다. 우리는 정신없이 달렸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미친 듯이 달렸다. 탕, 탕. 총소리가 들렸다. 엄마, 엎드려요. 우리는 얼음 위에 엎드렸다.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갔다. 조금만 더 해요. 저 언덕만 넘으면 중국이에요. 안내인이 소리쳤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 달렸다. 탕, 탕. 총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언덕을 넘었다. 다 왔어요. 여기는 중국이에요. 안내인의 말에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어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해냈다. 두만강을 건넜다. 북한을 벗어났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또 다른 지옥이었다. 여기서 1달만 숨어 계세요. 남한 가는 루트를 준비할게요. 브로커의 말에 우리는 중국 영길의 한 조선족 집에 숨어 지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됐다. 중국 공안에 걸리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되기 때문이었다. 엄마, 여기서 조금만 참아요. 곧 남한 갈 수 있어요. 그래, 괜찮다. 너만 무사하면 된다. 하지만 1달이 2달이 되고 2달이 석 달이 되어도 소식이 없었다. 브로커 놈이 우리 돈 먹고 튄 거 아니야? 집주인 아줌마가 말했다. 그럴 리 없어요. 분명 연락 올 거예요. 하지만 나도 불안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 아줌마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공안 나왔대요. 이 동네 탈북자 단속 나왔대요. 엄마, 빨리요. 우리는 집주인이 마련해준 옷장 속에 숨었다. 좁은 옷장 속 어머니와 나는 숨을 죽였다. 쿵쿵쿵.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공안이다. 문 열어. 집주인 아줌마가 문을 열었다. 여기 조선 사람 있지? 아니요, 없어요. 우리 집엔 가족밖에 없어요. 확인해봐야 알지. 다 뒤져.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꽉 쥐었다. 발소리가 옷장 앞에서 멈췄다. 끝이구나. 나는 눈을 감았다. 그때 집주인 아들이 소리쳤다. 아빠 쓰러졌어요. 뭐? 공안들이 다시 밖으로 나갔다. 집주인 아저씨가 쓰러진 척 연기를 한 것이었다. 병원 가야 돼. 빨리. 공안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나갔다. 우리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이제 더 이상은 못 숨겨드려요. 너무 위험해요. 집주인 아줌마의 말에 우리는 할 말이 없었다. 브로커한테 연락해 볼게요. 빨리 보내달라고. 그날 밤 드디어 브로커한테서 연락이 왔다. 죄송해요. 루트가 막혀서 시간이 걸렸어요. 이제 갈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네, 모레 저녁에 출발이에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거쳐서 남한 갈 거예요. 2018년 6월 우리는 다시 여정을 시작했다. 중국에서 베트남까지는 버스로 이동했다. 위조 여권을 들고 관광객인 척했다. 엄마,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그래, 걱정 마라. 국경 검문소를 통과할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여권,
중국 국경 경비원이 손을 내밀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위조 여권을 건넸다. 경비원은 여권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가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는 검문소를 통과했다.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한 달 동안 우리는 계속 이동했다. 버스, 차, 배를 갈아타며 남쪽으로. 어머니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 조금 어지러울 뿐이야.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가는 길, 어머니가 쓰러졌다. 엄마,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돼. 안 돼요. 병원 가야 해요.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다. 우리는 불법 체류자였다. 물만 좀 주세요. 나는 어머니를 길가에 앉히고 물을 구하러 뛰어다녔다. 엄마, 조금만 참아요. 태국만 가면 대사관 가요. 거기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순이야, 미안하다. 엄마가 짐이 되는구나.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제 전부예요. 나는 어머니를 부축해 다시 일으켰다. 2018년 7월, 우리는 드디어 태국 방콕에 도착했다. 저기예요. 멀리 태극기가 보였다. 대한민국 대사관이었다. 엄마, 거의 다 왔어요. 우리는 대사관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저희 탈북민이에요. 도와주세요. 대사관 직원이 달려왔다. 진정하세요. 안전해요.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엄마, 우리 해냈어요. 우리 살았어요.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나를 끌어안았다. 그래, 잘했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대사관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며 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2018년 8월 15일 광복절,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으로 향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 60이 넘은 어머니를 모시고 북한을 탈출하고 중국을 거쳐 동남아시아를 지나 마침내 남한까지 온 것이.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기내 안내방송이 들렸다. 엄마, 곧 도착해요. 순이야. 네. 고맙다. 엄마를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엄마,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비행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췄다. 그리고 드디어 착륙.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 나는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댔다. 도착했어요. 우리 진짜 도착했어요. 하나원에서 석 달 동안 정착 교육을 받았다. 대한민국의 문화, 시스템, 생활 방식을 배웠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다. 이게 뭐예요? 스마트폰이요. 여기서는 다들 이걸 써요. 이렇게 작은 게 전화도 되고 사진도 찍고 인터넷도 돼요? 네, 신기하죠? 신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마트에 가면 먹을 게 넘쳐났고 병원에 가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도서관에 가면 금지된 책이 없었다. 엄마, 이게 자유구나. 그러게. 이게 진짜 세상이구나. 어머니의 무릎도 제대로 치료를 받았다. 수술까지 받고 이제는 훨씬 나아지셨다. 2018년 12월 우리는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로 나왔다. 정부 지원금으로 서울에 작은 원룸을 얻었다. 엄마,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진짜 집. 작은 원룸이었지만 우리에겐 궁전 같았다. 순이야, 이제 우리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지? 네, 엄마.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다. 어머니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셨다. 힘든 일도 많았다. 사투리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때도 있었고 탈북민이라고 차별받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2019년 봄 나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엄마, 제가 취직했어요. 정말? 우리 딸 정말 잘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안아주셨다. 첫 월급을 받던 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식당에 갔다. 엄마, 제가 오늘 사는 거예요. 뭐든지 드시고 싶은 거 시키세요. 순이야, 엄마는 내가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불러. 우리는 삼겹살을 시켜 먹었다.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꿀 음식이었다. 엄마, 우리 잘 살 거예요. 그래, 잘 살자꾸나. 2026년 1월.
탈북한 지 8년이 지났다. 나는 이제 작은 회사의 과장이 되었고 어머니는 건강하게 지내신다. 우리는 여전히 그 작은 원룸에서 살지만 이제는 조금씩 저축도 하고 있다. 가끔 북한에 두고 온 사람들이 생각난다. 영숙이는 잘 살고 있을까? 아버지 산소는 누가 돌보고 있을까?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엄마, 탈북한 거 후회 안 하시죠? 후회? 이게 무슨 소리냐? 엄마는 매일매일 감사하지. 우리 살아있고 자유롭고 행복한 게. 저도요, 엄마. 오늘도 나는 출근을 하고 어머니는 복지관에 가신다. 평범한 하루, 평범한 일상. 하지만 우리에게 이 평범함은 기적이다.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고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해서 얻은 기적.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우리 딸. 우리는 오늘도 살아간다. 자유로운 이 땅에서